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고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경제 선생님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릉부릉 떠나 봅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르가머니에 처음 와주신 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자 명지대 겸임교수이신 빈센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빈센트입니다. 오. 애널리스트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빈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빈 교수님도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뭐 사석에서는 입에 붙이기 쉬운 대로 불러주면 참 좋다는 의미에서 네. 그냥 빈센트라고 불러주시면 빈센트. 예, 그럼, 알겠습니다. 빈센트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빈센트. 예. 자, 그럼 장르가머니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요. 14년 만에 나온 반값 아파트 소식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토지 임대부 공동주택인데요. 네. 사실 땅값이 없다. 그래서 토지를 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거죠. 네네. 땅값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17단지에서 분양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전용 59 같은 경우에는 2.9억에서 3.4억 정도, 그리고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5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다면 약 40년, 또 한 번 더 연장한다면 8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주거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네. 네네. 지금 청약을 받아봤는데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야.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사실 고공행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안정된 주거 모델로서 대안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이 진짜 없는 거예요? 네, 땅값이 없는데요. 그럼 땅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빌리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월 사용료 개념으로 관리비라든지 이쪽에 땅값이 조금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돈으로 몇 억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네요. 와, 치솟는 집값에 14년 만에 등장한 이 반값 아파트. 진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건이 있다고 하니까 네.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네. 이 주에 준비한 소식은 뭐니? 여러분, 3월 내내 롤러코스피 타느라 아주 많이 힘드셨죠. 피 말려 진짜. 위아래로 거세게 요동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핫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10일 첫 등장하자마자 1조 원 이상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운용사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코스닥 액티브 ETF. 중동 전쟁 여파로 주춤했던 투자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이주앤머니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플 들어가니까 신규 상장 목록에 이게 딱 뜨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액티브 ETF가 대체 뭔지, 기존 ETF랑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요. 빈센트, 도와주세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ETF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앞에 패시브 ETF가 있었고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네. 영어이긴 하지만 패시브, 좀 수동적이라는 것이고요. 액티브는 좀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즉 어떻게 내가 위험을 감수하냐에 따라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ETF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선택 투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액티브는요. 내가 종목도 좀 선별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것이 액티브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규율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모든 정책은 어떤 인덱스라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한 상관관계 정도가 상관계수가 한 0.7 이상 꼭 유지해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펀드가 액티브 ET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바구니를 내 마음대로 조금 구성할 수 있는 네.
아, 그런 장바구니인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장바구니는 유지해라.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했다의 유무는 가입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현재 자산운용사 4개가 액티브 ETF를 출시했는데요. 네. 첫날 먼저 손을 들었던 게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타임 액티브 ETF였고 네. 두 번째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액트 ETF였습니다. 코액트 ETF 이 두 가지 상품이요. 1조 원 정도 팔렸습니다. 벌써요? 지금은 훨씬 더 그보다 많이 팔렸고요. 첫날 출시했는데 약 한 이틀에 걸쳐서 1조 원 정도 자산이 모였다는 것은 이틀에 1조요. 물론 고객 예탁금이 130조 원 시대입니다. 하지만 첫 상품, 더구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상품이 1조 원 정도의 가입 규모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야, 방금 빈센트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4개 운용사에서 상품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마다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결국 수익률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4개 운용사들이 각각의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시한 시간 순대로 말씀드리면 네.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는요. 액티브 ETF지만 기존에 있었던 패시브스러운 코스닥 150 지수에 거진 연동돼 있는 네. 즉 코스닥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꽤 높은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좀 갸우뚱했어요. 액티브라면서 기존의 코스닥 150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구나. 네. 그런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보다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좀 작지만 모멘텀이 뛰어날 것 같은 종목들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중동 전쟁이 한 3주간 이어지면서 극단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수가 지금 5,8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1,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즉 시장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코액트, 즉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ETF가 중소형주의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좀 더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요. 후발주자 두 자산운용사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한화자산운용입니다. 오, 네. 네. 플러스 액티브 ETF인데요. 말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 선발주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작은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가 높아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대 공룡이 있죠. 미래자산운용은 이들이 어떤 컨셉을 갖고 왔냐. 코스닥 그러면 바이오죠. 네. 근데 바이오는 투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권 앵커께서도 바이오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굳이 그걸 꺼내시다니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래자산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워낙 변동성도 높고 정보도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은 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치를 증명받고 그게 기술이 이전하는 바이오 기업들만 모아서 한번 ETF를 꾸려보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임폴리오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네. 상품이고요. 코액트 가장 액티브스럽습니다. 거기 중간에 한화 플러스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약간 중도 성향의 종목들을 담고 있고 네. 미래자산운용은 이 기술 이전의 바이오를 갖고 ETF를 꾸렸다.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 업자 입장에서는요 참 머리가 아픕니다. 경제 상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레드오션이요. 아, 하지만 그렇군요. 투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진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ETF라는 게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지 아예 공개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을 따라 사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이 액티브 코스닥 액티브 ETF가 어떤 종목에 편입되는지가 리스트업이 매일매일 되거든요. 저런 거대 펀드에서 저 종목을 편입했다는 것은 일단 미래성, 그다음에 잠재성 등등 더구나 수급도 좋게 붙겠구나. 따라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굳이 펀드를 가입해야 되느냐. 그걸 그냥 따라 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리도요. 어떤 사람이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을 편입했는지는 잘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편출할 때는 예고 없이 편출합니다. 살 때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제 샀는데 오늘 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안고 따라 사는 전략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네. 이 얼마 전에 한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사전에 공개를 해버리면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 그 ETF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종목이 담길 거야라고 하는 예상 라인업, 예상 과일 바구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 게 사전에 미리 돌았습니다. 권역수 앵커 ETF가 체리를 담는다고? 네. 귤을 담는다고? 네. 그래. 그럼 나는 이거를 지금 미리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예, 예. 그렇죠. 이른바 그 리스트로 인해서 선행매매 수요가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선행매매 논란이 일단 생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체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권역수 앵커는 체리를 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 가짜 찌라시는 왜 나왔을까요? 제가 체리 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리가 들어간대라고 하는 내 종목을 슬쩍 끼워 넣어서 가짜 찌라시를 유포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그럼 진짜 그거를 믿고 체리 값이 올라갈 거라고 체리를 샀던 분은요. 또 피해자가 발생되겠죠. 피해자가 생기는 그거 겁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한 맞습니다. 사기잖아요, 사기. 예, 그래서 기회관에서 조금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선행매매의 문제, 심지어는 가짜 찌라시의 문제까지도 조금 야기됐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액티브 ETF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보다 초과 수익이 날 거야라는 걸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이 미리 돌아버림으로써 사실은 펀드 출시 시점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정작 출시하고 나서는 초과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대했던 수익이 반감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 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 말씀도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이 출시됐다는 것 이 자체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신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우리 시장에 주는 효과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우리 시장에 다이나믹을 줍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스닥 ETF는 150 ETF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나마 1등부터 150등까지의 종목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151부터 저 밑에 있는 1000등까지의 종목은 우리가 잘 몰라요. 네네. 관심도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그 150이 밖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을 딱 발굴했다. 사람들이 그 종목 뭐야? 라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고 그래서 액티브 ETF의 주가도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종목이 이제 점점 커져서 150 ETF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효과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조금 심심하고 단조로웠던 시장에서 이 액티브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이 이제 시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장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 시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엔 경쟁 구도가 다양해지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이전에는 코스닥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이 투자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미래를 보는데 무슨 수익이 무슨 필요가 있어 등등 했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이 일정한 펀드에서 편입과 편출하는 종목들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된다. 저는 최고의 인센티브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 자정작용이 이번 펀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우리의 하나의 문화가 된다면 저는 코스닥의 미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밝게 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중동 전쟁 여파로 일단 한동안 우리 증시가 좀 주춤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코스닥 액티브 ETF가 좀 흥행을 하면서 그 영향인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좀 꽤나 빨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으로 몰리는 인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코스닥에도 이제 볕들 날이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정부가 코스닥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여러 조치들을 내고 있어요.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동전주 그런 종목들을 싹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부가 하면서 동시에 코스닥을 활성화시킨다는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 일단 신뢰를 보내고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나온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어려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코스닥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시장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은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 코스피가 앞서가면 코스닥이 물론 시차는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따라갔었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75% 상승하면서 네. 코스닥 지수는 30% 남짓 상승했습니다. 아. 즉 과거에 비해서 코스닥이 덜 올랐죠. 그리고 네네. 올해 들어서 연초에 또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와 대장주가 연일 시세를 내면서 더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코스피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코스닥이 오르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 않습니까? 네네. 삼박자가 다 맞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종목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자정작용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코스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 시간을 갖고 삼자가 문제겠습니까? 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삼천수닥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